시대의 흐름을 알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 네트워크 사업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미래를 건설합니다. 제목, 퇴근길 인문학 수업. 저자, 백상경제연구원. 출판, 한빛비즈. 기획 리딩, 송진호. 좋아요에 휘둘리는 리얼라이프. 사람들은 늘 누군가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인간관계의 기본이 소통과 상호작용인 만큼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모임을 만들고 협력하는 과정이 자연스럽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여하는 것조차도 함께하기를 꿈꾸는 본능의 연장선 위에 있다. 사람들은 때로 위험을 무릅쓰며 도전하고 손해보는 일에도 깊이 관여한다. 함께하기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며 세상을 바꿔왔다. 하지만 온라인 세상이 열리기 전까지는 개인이 참여할 기회를 얻기란 쉽지 않았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 수시로 연락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 사귀기 전엔 누구와 뜻이 맞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마음 맞는 사람들을 찾아도 때론 그들이 너무 먼 곳에 있었다. 사람들의 불편을 이해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온라인 세상에서 마음껏 펼치도록 한 도구는 바로 SNS이다. 하지만 모든 기술에는 빛과 그늘이 있다. 기술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늘은 짙어진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버와 인스타그램 등은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결성하는데 아주 유익한 도구지만 한편으로는 이전까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참여하고 연결될수록 나를 잃어가는 사람들. SNS와 친숙한 청소년들은 능숙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거침이 없고 카메라 앞에서조차 자유분방하다. 관계를 할 때면 단톡방으로 능숙하게 의견을 조율하고 완성된 결과물은 대중의 공개에 피드백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도 때로는 온라인 세상의 거대한 소통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맨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고 세상사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면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도 인간의 본능이다. SNS 세상 속 좋아요는 이 같은 인간의 인정 욕구를 자극하며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 판단조차도 좋아요 수에 휘둘리기 시작한 것이다. SNS에 올릴 자극적인 영상과 사진을 얻기 위해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간의 주봉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인생샷을 건지기 위해 출입금지 편말을 무시한 채 위험 지역에 들어선다. 유명인의 SNS에 악성 댓글을 달거나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는 행위도 비슷한 욕망에서 시작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소위 인플루언서의 말 한마디로 상품 매진 사례가 잇따르며 극단적인 소비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9년에는 무려 5편의 1000만 관객 영화가 탄생한 반면 관객 수 500만에서 800만 명 사이의 흥행을 기록한 중박 영화는 거의 없어 흥행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추세이다. 영화를 예매하기 전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영화에 관심이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이다. 극장 사업자들은 역시 시사회가 끝난 뒤 SNS에서 핵노잼이라는 평가를 받는 영화에는 영화관을 적게 배분하는 경향이 부쩍 늘었다. 관객이 다양한 영화를 골라서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의 인기를 끌며 보기 좋은 것, 즉 외형적인 것의 가치가 지나치게 좋아지기도 했다. 예쁘고 독특한 사진을 올려 좋아요를 받고자 하는 2030 세대의 욕망이 본질을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맛보다는 분위기를 더 따지는 레스토랑과 커피숍, 제품의 질보다는 포장과 마케팅이 중시된 세상을 불러온 것이다. 보기 좋은 것을 선호하는 게 뭐가 문제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껍데기가 본질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보면 마냥 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삶의 모든 영역을 보기 좋은 것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세상은 분명 끔찍한 미래이다. 기술 접근성이 초래한 위험한 차별.
지난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 사례는 디지털 격차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자 상반된 상황이 벌어졌다.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들은 인터넷 뱅킹과 온라인 쇼핑을 하며 별다를 동요 없는 세상을 보냈다. 하지만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술에 소외된 사람들은 생필품이 떨어져도 장보러 가기가 어렵고 간단한 은행 업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불편한 나날을 견뎌왔다. 마스크 사재기가 극심하던 당시의 상황은 더욱 참담했다. 디지털 세대가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을 헤집으며 마스크를 쟁여놓을 때 고령층은 속수무책으로 약국과 슈퍼마켓 앞에서 줄을 서는 수밖에 없었다. 공적 마스크가 풀린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공적 마스크가 나오는 시간과 재고 여부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때맞춰 줄을 서는 디지털 세대와 달리 고령층은 그저 지루한 기다림을 참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부와 전국 지역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재난소득을 지급한다고 나선 상황 역시 이들을 난감하게 만들었다. 지원을 하는 방식이 현금이나 세금 감면이 아닌 이름도 생소한 지역 화폐였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전용 앱을 깔고 모바일 결제를 하라고 요구하는 게 지나치다고 토로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디지털 격차는 결과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기술을 독점하는 자가 그 기술로 인해 더욱 부유하거나 행복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도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기반의 스타트업을 설립한 개발자 겸 투자자인 존 고지어는 기술, 특히 첨단 기술은 해당 기술을 선점한 소수 집단의 성공 가능성을 공고히 한다. 이는 자본이 움직이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사람들은 기술의 진화와 더불어 이 같은 양극화의 가능성을 점점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새로운 기술이 더 강력해지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의 불편함은 증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내 스마트폰 전체 보급률은 2019년 기준 91.2%에 이르며 10에서 50대의 보유율은 무려 98%에 달한다.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은 나머지 2%의 생활 편의성에 과연 누가 관심을 둘 것인가? 대량 생산과 소유의 시대. 20세기까지만 해도 재화를 온전히 소비하고 그 재화의 호용 가치를 원하는 대로 누리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으로부터 먼저 확보해야만 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품 수트에 가방, 그리고 멋진 자동차에 고급 주택까지 모두 갖추려면 먼저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게 일해서 번 소득을 재화를 소유하는 데 기꺼이 지불했다. 소유와 결핍의 문제. 문제는 극소수의 부자를 제외한 보통 사람들의 소득이 늘 한정돼 있기에 선택이 필수라는 것이었다. 한정된 소득으로 스포츠카, 세단, SUV를 모두 소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가 분명했다. 사람들은 자동차라는 카테고리에서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화 한두 개를 골라낸 것으로 만들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선 소비자들의 결핍은 당연지사. 이들에게는 때로 소유의 자체가 행복이기도 한다. 한정판 운동화를 구매해 신발장에 고이 모셔두는 행위처럼 말이다. 운동화를 소비해서 누리는 본연의 효용인 편리함이란 멋부리기를 포기하는 것을 매우 비합리적인 행위지만 운동화에 때라도 묻을까 전전긍긍해하며 신발장을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재화의 소유권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는 공간인 시장에서 거래됐다. 재화의 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소유권의 가치를 화폐로 책정한 것이다. 소비하기 위해 소유해야 하는 환경에서 시장과 가격은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었다. 시장과 가격의 작동 원리는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우리는 한마디로 소유의 시대를 살았다. 소유의 시대에 재화의 소비로 얻은 효용 가치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더 많은 사람이 더 작은 가격의 재화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무료와 다를 바 없는 가격에 TV를 만들고 소유할 수 있는 국가를 상상해보자.
TV라는 재화가 세상에 존재함으로써 사람들이 누리는 총량은 가장 클 것이다. 그런데 재화의 생산비와 유통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적 법칙이 있다. 바로 규모의 경제이다. 규모의 경제는 일정 수준까지 생산량을 늘릴 때 재화 한 개의 평균 생산 및 유통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다. 모든 산업에 이 법칙이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생산해야 하는 제조업에서는 대체로 통한다. 생산 및 유통비용 절감은 최종 소비자의 가격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더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그래서 기업들은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계열사를 확장해 수직적인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 규모의 경제로 거래 비용을 낮추고 생산 및 유통의 한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자유시장을 향한 믿음이 절정에 이르렀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대형화를 위한 인수합병과 산업의 구조조정을 자본주의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로 여겼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온라인 세상의 효용성과 신자유자본주의의 시작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네트워크를 위한 철저한 준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